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농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교두보인 농촌진흥청도 스마트한 조직으로 혁신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마무리하며 농촌진흥청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경규 청장을 초대해 농진청의 역할과 새롭게 추구하는 방향을 들어보고 우리 농업의 여러 현안과 과제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우리 청장님 그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2019년도 우리 농업 농촌 앞에 놓인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지난 1년의 소회를 우선 소개를 해주시죠. 그 농업은 과학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예. 과학 발전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농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생명 기술과 더불어서 정보통신이 함께 융합하면서 새로운 농업이 태동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런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데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농업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올 한해는 그런 준비를 했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은 또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농업 현장은 그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과제들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해결하고 보급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다양한 업무를 하는 이제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인데요. 일반 시청자들은 다소 낯설 수 있겠습니다. 예. 진흥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굉장히 오래된 기관입니다. 1962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업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요. 60년대, 70년대에는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한 소위 통일별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녹색 혁명을 이루어왔고요. 80년대, 90년대에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소비자들께서 한겨울에도 신선한 과채류를 드실 수 있게 소위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백색 혁명을 이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농업 생명 관련 기술과 정보 기술이 융합한 소위 스마트팜이라든지 디지털 농업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농업인들께서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 해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앞선 기술을 보급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농촌진흥청의 조직 규모나 인원 뭐를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청이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이고요. 그 청의 직원이 한 1,800명 되는데 다양한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이 한 1,200분 정도 됩니다. 그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규모라든지 그 연구원들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지 않고요. 그 외의 분들은 이 개발한 것을 보급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업무 이런 업무를 하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농촌진흥청을 이끄는 이제 수장으로서 어떤 그 비전이나 또는 뭐 그 철학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예, 농업은 과학이고 기술이고요. 대한민국의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이라든지 기후 등을 봤을 때 대규모 식량 생산을 통한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뭐 쉽지 않고요.
하지만 기술을 통한 기술 농업은 저희들이 세계에서 상당한 높은 수준에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품질 좋은 농산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뭐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생명과학 기술과 IT가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형태에 나타나는 농업을 저희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개발해서 그 소득의 기회, 발전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누에는 양잠 목적이었는데 입는 누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먹는 누에를 지나서 의학용 소재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누에에 관한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의료용의 그 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용 기자재를 만드는 데까지 쓰이고 있고, 이것은 누에뿐만이 아니라 각종의 그 생물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제 취임 이후 농진청을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조직으로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공무원 조직이 조금 안정을 추구하고 좀 이렇게 변화를 그렇게 꼭 반기지는 않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 말씀하셨지, 하지만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것은 좀 열정을 갖고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1년 동안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농업 연구기관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미 꼭지 분야에서 그러한 연구 개발을 해왔고 그러한 성과가 누적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필요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에 앞서자 해서 우선은 조직 자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매주 이제 한 번씩 조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가면은 뒤에 앉아보신 중간 간부들한테 꼭 시켜야 얘기를 해요.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오늘 얘기된 거에 하실 얘기 있으면 꼭 두세 번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의 작은 변화지만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지향적으로 되는 그런 것을 좀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조직 내부적인 겁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농업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이런 것을 개발하는 건데요. 그 사소한 것들이지만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 현장에서 맞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한 가지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논에 벼만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콩도 심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작물을 심는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땅을 파지 않고 그 땅 속에 45cm 이내에 배수관도 묻고 관수관도 묻습니다. 무굴착으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트랙터만 끌고 가면 묻힙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콩이 50% 더 증수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그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만족하시는가요? 점수를 누가 매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0점대 초반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내년에는 그럼 몇 점을 받을 것이냐 관련해서 저희들이 85점은 넘겨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지금 그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조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농진청이 보는 고객은 누구입니까? 일차적으로 농업인이십니다. 뭐 전통적인 농업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의 기술을 가장 수요처가 농업인이시고 현재 가면 농업인들께서 생생하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저희들의 1차 고객에는 농업인 외에도 전문가라든지 학계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농업과 관련돼서 2차적인 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농업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공급하시는 분들, 대개 이제 업체가 됩니다만 그분들도 저희들이 고객입니다만, 1차 고객은 농업인이고, 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 농업인 개인이 재배하고 키우는 작물이나 가축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잘 키우고 재배할 수 있냐가 가장 1차적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상황이 바뀌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분들이 작목 전환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십니다.
그 여건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작목이나 가축을 선택하게 해드리는 일.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질병, 예.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병해충들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 이런 수요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농업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민을 위한 농업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그 일반 국민 또 소비자를 지향하는 그런 기술 개발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소위 저희들이 그 뭐 PLS라는 예. 영어를 씁니다만 그 농약에 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농업인들한테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은 그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불편하고 농약마다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농약의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또 환경의 부담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 특히 소비자들께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훨씬 좋아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수입 또는 외국산에 비해서 우리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훨씬 확보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 농업인한테 해가 되고 소비자한테 득이 된다기보다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 과거에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 최근에는 치유 농업이라는 그 새로운 테마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타깝게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조만간 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농업이라는 활동, 특히 원예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통해 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예를 들면 소방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치료 효과를 보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이게 이제 처음 출발 수준인데 조금 앞선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의료보험화해서 일종의 질병 치유 방법으로 이미 공식화시켜서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치유농업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농장들이 지역 단위로 많이 나타나서 농업인들이 그런 업무에 새로 종사하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 소비자들께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농진청의 고객이 농민이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국민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그런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을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 이제 그 농촌 앞에 놓인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현안들을 위해서 이제 농진청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제 농촌의 고령화 그리고 젊은 그 인력의 유입 이런 문제일 텐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국가적으로 그 인구의 고령화는 뭐 공통적인 현상이고 특히 농촌 지역이 더 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탈농을 하고 이촌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적절한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주지 못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 자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농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노동 중심으로 하는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술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특히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이 굉장히 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지와 시설에서 농업을 하기에 농업인으로서의 젊은 사람들은 저희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농촌입니다. 그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이미 여러 지역에서 그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소멸 위험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농촌입니다. 지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업은 안 하시더라도
지역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활동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건 뭐 진흥청의 영역을 벗어나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관련해서 지역 단위의 농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지역 특화 산업을 통해서 단지 농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가가치적인 산업이 영위될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 단위의 특화 작물, 논산 같은 경우는 딸기, 뭐 어디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가공이 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일단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농업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막론하고 그 날씨 의존적인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일 텐데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대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신지요? 농업의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기후 변화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 노지뿐만 아니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기후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후 변화를 하루하루 단기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농업인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필요하죠. 그것은 인프라가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국에 다는 못합니다만 17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30m, 그러니까 한 필지 정도의 논이나 밭이 됩니다. 그 단위로 기상 예측을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더니 온도는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특히 바람이 안 맞고 뭐 서리 이런 것을 잘 못 맞춥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루나 이틀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급속한 뭐 냉해 피해 이런 것을 뭐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간이 있죠. 그렇군요. 그것을 좀 전국 단위로 넓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상청과 굉장히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농림 관련 인공위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날씨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가 쭉 한쪽 방향 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우선은 현재 심고 있는 작물의 재배 방식과 통제 방법이 달라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새로운 작물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고 농업인들 이미 현장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산청 같은 데 가면은 물론 비닐하우스나 바나나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커피 같은 경우도 많은 농가가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는 이미 강원도까지 가 있고 그 각자에 있는 그 새로운 그 재배 방식, 기후에 맞는 재배 방식이라든지 품종을 만들어드리는 일이 저희들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 중에 하나는 아열대 작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실증을 좀 해서 농가들께 좀 도와드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그 농업계의 화두 중 하나가 이제 스마트 농업 또는 디지털 농업 이런 것이었는데 스마트 팜에 대한 뭐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아마 이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진흥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연구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저희들이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일반 국민들은 단순히 그냥 스마트팜, 유리온실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지에서도 이 스마트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 과거의 생물학과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한 미래 예측 그것이 이제 맞아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스마트 농업 방식이 나오는데요. 단계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로 치중한 것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농사질 때 어떤 편의성을 좀 높여드릴까. 급한 일로 시장에 갔는데 유리온실에 농장 창문을 좀 닫아야 될 필요가 있고 축사에 뭘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 원격 조정을 한다든지 이미 좀 일반화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줄여드리는 이런 편의성과 표준화에 현재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그건 계속 될 겁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중첩해서 하는 것 중에 그럼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것이냐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농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시간은 걸려도 하나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토마토에 관해서 동일한 토마토에 관해서 전국에 그 토마토 농사를 짓는 굉장히 많은 수, 뭐 50명, 100명의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저기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생육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농장의 환경을 측정을 예. 하고 그래서 최적의 소위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함수를 가지고 농사를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기존의 평균보다 한 거의 2배 가까이 더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앞서가는 농가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예. 이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하면은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모든 농업인들이 앉아서 다 편하게 동일하게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도 우리의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이 들어가고 거기서도 경쟁이 생길 겁니다. 예.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다른 나라도 다 안 하면 저희들도 뭐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개방된 시장 경제에서 소위 뭐 네덜란드라든지 농업의 선진국인 미국 같은 나라들이 예. 쭉 가고 그것이 저희들이 우리의 농업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해 나가서 생산성을 올리고 그를 통해서 소비자들 또는 국민들에게 보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좀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농업을 우리 농업에 무리 없이 적용하는 것 이것도 이제 큰 과제일 텐데요. 실제로 그 현장에 확산 보급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굉장히 많죠. 예. 이미 상당한 농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다 스마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예. 굳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청이 이제 전북에 있는데요. 저도 가봤습니다. 익산에 이제 토마토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당신이 몇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고 저희들의 분석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생육 단계별로 그 재배 방식을 조금 바뀌어 드렸더니 두 가지 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생산량이 굉장히 늡니다. 한 60% 늘고 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투입재 비용이 한 30% 절감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앞서서 생산량이 많고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작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물 아닙니까? 예. 아무리 많이 줘도 필요 없는 것은 별로 의미가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투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그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개 이제 스마트 농업 하시면 원예를 생산하는데 축산도 이미 시설 농업에서 상당히 가 있습니다. 예. 양동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사료를 얼마나 잘 주느냐, 개체 특성에 따라 또 한 가지는 환경 관리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래서 이미 뭐 단순한 소, 돼지 몇 마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공학적으로 이미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능 형태의 양돈 농장을 통해 가지고 질병을 감축시키고 그를 통해서 생산량 또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저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이제 신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원천 기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능청이 아마 다른 이제 일반 연구기관, 일반 산업의 연구소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원천 기술 개발 확보에 이제 특히 그 지능청이 해야 될 역할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기업체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해서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하는 그게 저희들이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미생물에 관한 연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미생물이 이제 유용한 것도 있고 병원성도 있는데 병원성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과수화상병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방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데 문제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금년도에 충주와 제천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을 통해서 사과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박테리아라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을 연구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요. 민간은 안 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세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병원성 미생물 사례가 되겠고요. 유용한 미생물은 뭐 국민들 다 아십니다만 소위 발효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효소들 아울러서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그 플라스틱 특히 그 폐비닐 농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특히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면은 이제 쪼개져 가지고 소위 미세 플라스틱이 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바다까지 가서 여러 가지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 소위 그 분해 방법을 좀 미생물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미생물의 다양한 미생물을 찾고 그것을 조합을 통해서 실험실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현장에서 야외에서도 그런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낸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근데 어려운 과제라 잘 안 하십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라도 좀 자원을 투입하고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5년 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런 미생물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특정한 작물의 유전체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돼지에 관한 유전체 정보를 한국, 일본, 미국이 몇 년도에 같이 분석을 해서 완성을 시켰는데 그걸 완성시켜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일반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에 대한 방법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워낙 많은 작물인데 몇 개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필요한 주요한 가축이나 작물만 돼 있지 무궁무진한 작물들에서 그러한 연구를 해 놓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체들이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청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 우리 이제 국내는 아직 상업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우리의 생명공학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가요? 생명공학 소위 그 뭐 유전자 변형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뭐 저는 저대로 생각이고 교수님들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 기술 수준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계 탑 수준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실용화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하신 생명공학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유전자와 관련된 부분은 연구 수준에 좀 현재 머물고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생명공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유전자 변형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과 식물을 나눠 보면은 특히 식물 종자 같은 경우는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소위 분자 마커를 통해서 가급적 정확하게 측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새로운 육종을 통해서 작물을 만들려면 뭐 작게는 5, 6년, 길게는 10수년 걸렸는데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대폭 축소시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공학 기술이고요.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농진청이 곤충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곤충하면 다들 특히 국민들께서 어렸을 때 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다 추억이 있는데 일단은 애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위 대형마트에 가면은 살아있는 곤충을 유리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팔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좀 더 큰 산업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축 사료 분야. 동해등해라는 파리과의 그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충을 쓰는 건 아니고 그 애벌레를 쓰는데 그 애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음식물 폐기물을 해치워 줍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동해등해를 그 나중에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이 유지가 되고 기름을 짜고 난 나머지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산업화돼 가지고 그 사료용 그 동물 특히 펫이라든지 가축 사료용으로 서서히 올라가 있고 이 부분은 좀 자랑해도 될 만한 것이 소위 월드뱅크에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곤충과 관련된 기술은 그래서 동해등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앞선 거 원인을 잘 따져봤더니 우리가 양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한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대량 사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일부 곤충을 가지고 그 고단백을 만들어서 좀 먹기 편하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국내 굉장히 큰 병원과 같이 실험을 했더니 예. 그 수술을 한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발표가 났고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 같고 농업인들께서 곤충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약품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화장품 원료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또는 국민들 또는 이것을 소비하시는 분들의 또 인식이 좀 전환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소위 랍스터도 100년 전에는 먹지 않았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지금 IT나 그런 첨단 기술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것이 종자 산업일 것 같은데요. 이 종자는 식량 안보의 이제 기본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수출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종자 산업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뭉뚱그려 종자로 얘기하면 거기 뭐 종묘도 있고 여러 가지 종축도 있는데. 국민들께서 하나 기억나시는 게 그럴 겁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때 딸기. 실제로 딸기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딸기의 95%가 외국 거였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품종이었는데 지금은 그만큼이 다 국산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죠. 특히 딸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모든 딸기 연구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기관에서 가장 강점이 있고 좋은 종자를 뽑아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 교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딸기와 같은 영양 번식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소위 설향이라는 딸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석권하고 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설향을 계기로 이제는 외국과의 경쟁을 넘어서 새로운 품종들, 세계 최고의 품종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딸기에 관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6월부터 10월까지는 시장에 가면 딸기가 없습니다. 있어도 굉장히 비싸고 맛이 없습니다. 딸기가 기본적으로 저온성 작물이라 그런데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도 여름에 그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뜨거워서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걸 대폭 낮춰서 딸기를 생산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딸기 같은 경우는 경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도보다도.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유통기간을 늘려주고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딸기를 예로 제가 좀 종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유전자 은행입니다. 유전자 은행인데요. 뭐 노아의 방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현재 그 안에 25만 점의 각종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미생물은 따로 있고 가축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선 보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토종 종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경로로 수집한 전 세계에 가치 있는 종자들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보관을 하는데 100년 보관을 합니다. 장기 보관은 100년 보관하고 상시 보관은 매년 육종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찍어서 이 종자가 내가 필요하다면 바로 줄 수 있도록 상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종자들은 많이 나갑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유전자 은행 앞에 이렇게 포가 있습니다. 농자 경작지에 거기서 새로 만들어서 보충을 하고 그와 같은 그 유전자 소위 뱅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양적으로 세계에서 몇 안째 안 갑니다. 양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종자의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육종을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그것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소위 IMF 외환위기 때 우리의 종자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 민간 업체들이 함께 종자를 키우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김제 지역에 민간 육종 단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채소 종자 위주로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있고 거기 업체들께서
채소 종자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그런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술 개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현장 농민들한테도 이전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로얄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그 종자 개발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우리 경제적인 도움이 됐다 그런 통계가 혹시 있는가요? 품목마다 다 다른데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로 얘기하면 호접란이 있지 않습니까? 호접란이 그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그것이 미국에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씀드리는데 미국과의 한 10년에 걸친 검역 협상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대만도 키우고 다른 나라 다 키워놓은 호접란 보내봐야 별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청에서 개발한 소위 러블리 엔젤이라는 그 호접란이 있습니다. 키가 일단 작습니다. 지금 호접란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키가 작고 그 호접란 난꽃에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몇 농가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뭐 몇백만 불 수준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고 농가 입장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종자 산업, 종자 발전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농업 연구를 한 지가 뭐 50년, 60년 됐습니다만 외국에 보면 굉장히 얕고요. 특히 이웃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갈 길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벼 품종의 약 10%가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약간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품종이 결코 우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만 소비자들께서 10년, 20년 동안 그 품종에 익숙해져 오신 겁니다. 저희들 품종하고 심리 테스트를 소위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저희들 거 항상 앞섭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농업인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쌀에 관한 벼에 관한 종자를 이미 우리가 충분히 개발을 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상업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까지 외국산을 줄이자 이런 소위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제일 어려운 분야가 과수입니다. 작물의 특성 개발하는 데도 오래 걸릴 뿐더러 농가들이 한번 과수나무를 심으면은 뭐 실제로 잘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짧아도 15년, 배나무 같은 경우는 50년 쓰십니다. 그 수령갱신이 쉽진 않죠. 또 종자에 우수한 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심는 과제 중에 하나가 좀 더 지금 있는 과수보다 저장성도 높고 품질도 좋은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과와 배가 될 텐데요. 그러한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고 조금씩 2, 3년에 좀 쓸만한 품종 하나씩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품종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도시 소비자들도 이제 농업에 대한 그 관심과 이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PLS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그 우리 일반 그 생산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이제 소비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제 그 시행된 이제 첫 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의 첫 번째는 농업인들께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정도로 그 병해충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첫째 걱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켰는데 소위 그 안전성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소위 합격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더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농업인들이 좀 불편이 있습니다만은 농업인들이 장목에 필요한 농약을 정확하게 그 시장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만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약을 가급적 등록을 했고 불가항력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만 하고 일단 잠정으로 등록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농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했는데 몇 가지 불편 사항이 아직도 있으십니다. 제초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제초제는 작목과 상관없이 많이 치고 다양하게 치고 초기에 치기 때문에 이게 잔류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래도 등록을 해줘야 쓰실 수 있는데 제초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그랬군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예. 중간중간에서 제초제를 많이 등록을 해서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농약들이 있습니다. 예. 뭐 프로사이미돈이라든지 이런 농약들이 있었는데 대체제가 분명히 있는데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약효도 떨어지고 가격이 비쌉니다.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우려했는데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 잔류 허용 물질을 검사를 했더니 위반되는 그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몇 가지 제도 보완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드론을 통해 가지고 항공 방지를 했는데 나는 의도하지 않는데 내 논이나 내 밭에 들어왔을 때 분쟁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그리고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새로운 농약이 개발됐을 때 얼마나 빨리 등록을 해주느냐.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질 것이냐. 가급적 국제 기준과 맞춰줘야 우리가 수입을 할 때도 그렇고 수출을 할 때도 그렇고 그걸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금년 첫 해안에 그 농업인들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잘 적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연말 연시에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그 2020년 내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진흥청에서도 아마 그런 준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준비를 하시는가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농업에 있어서 농산물에 대해 있어서 시장 개방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기후 변화 말씀드렸고 고령화 나왔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기술적으로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농업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도전 아닙니까? 도전에 잘 대응하고 변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변화라는 것이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앞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새로운 격차를 가지고 앞서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별 농업인들이 못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연구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농생명 기술과 정보 기술이 결합한 소위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앞서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줄 것이냐가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정보 기술은 뭐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농업 생명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자원이라는 걸 분석을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농업 생명 기술을 계속해서 기초 과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농업인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환경, 그리고 안전의 문제, 특히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농정의 틀을 전환하면서 사람과 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환경에 관한 문제. 그래서 농업 활동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뭐 농약을 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토양의 그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역점을 줄 것이고요. 방법론적으로는 역시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1차 고객이고 가장 중요한 고객인 농업인들의 시선에서 문제를 보고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진흥청이 그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저희들 쿨링하우스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그 말 그대로 차가운 집입니다. 또 한겨울에는 거기가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거기가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항상 기후 변화와 연관되는데요. 여름이 더 더워지고 예. 길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 농업인들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유리온실을 짓거나 아니면 단순한 비닐하우스를 지어놨는데 실제로 6, 7, 8월 농사를 짓기가 거의 힘듭니다. 예. 농사를 지려면 이제 냉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냉방비가 만만치 그렇죠. 않죠. 예.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되게 고민을 해오고 있었는데 청에서 개발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봤더니 광주에서 한 농가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핵심은 그겁니다. 첫째, 이 농장의 특징은 높이입니다. 예. 단순히 농장이 큰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상식을 깬 것부터 출발하는데요. 그 천장이 높으면 에너지 비용이 냉방비, 난방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상식을 깨는 어떻게 깼냐? 공기를 차갑게 하는 에어컨 방식이 아니라 기화열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아, 예. 기화열 방식을 통해서 물 분자를 가급적 쪼개서 예. 그 1020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쪼개서 물 분자를 공중에 흐트려 놓으면은 그 물 분자가 끓여주는 기화열을 거구나. 통해 기화 방식을 통해서 그 주에 있는 열을 뺏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기존에 공기를 직접 하는 것은 굉장히 짧아야 되는데 낮아야 되는 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유리온실이 비닐하우스입니다. 예. 유리온실은 비닐하우스가 16m 높이입니다. 예. 아파트 5층, 6층인데 아, 예. 지금도 저희들이 최적의 높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낮은 높이가 좋지 않습니까? 예, 비용이라든지 안전성. 그런 방식을 하나 연구하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여름에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적게 6, 7, 8, 9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 실험을 했는데 30도 유지했습니다. 아, 일반 온실에서 3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에너지 예, 비용이 예. 들고 일반 온실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45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대부분의 작물들도 30도 넘어가면 생육을 내주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미하고 딸기를 해봤습니다. 두 작물이 그 고온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지금 실증하고 있는데 작황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거기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다녀가신 거고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자랑을 좀 했습니다만 아직 실증 단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 한겨울에 그 16m를 온도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꽉 반대로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보온 커튼을 중간에 칩니다. 아, 예. 기계적인 장치 통해서 보온 커튼을 치면은 그 보온 커튼 재료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예. 거고요. 하나의 아이디어죠. 예. 저녁에 20도를 설치해 보온 커튼을 치면은 보온 효과가 얼마나 뛰어나면 아침에 18도까지밖에 안 떨어집니다. 예. 이제 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아주 그 단순한 과학을 하나 쓰고 있는데 장미에 대해서 밤에 나트륨등을 켜줍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온도를 17도를 유지해 줍니다. 예. 일반적으로 장미는 생육을 위해서는 밤에 한 20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된답니다. 저희들 17도를 유지하는데 똑같은 생육 효과가 있는데 그 원리는 광합성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육은 촉진되고 에너지 비용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군요. 예. 특히 저희들이 나트륨 등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겨울 밤에는 전기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 한전에도 좋은 예.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순하지만 그 농업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예. 꼭지꼭지를 빨리빨리 전파시키는 것들을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 농업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막이죠.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고 우리가 기화열 방식으로 하면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부족하거든요. 예. 또 한 가지 모래바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 해결하는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과연 그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뭐 예. 아이디어에 과학을 입혀서 새로운 기술로 예, 만드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2019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내년에도 농업 농촌을 지켜나갈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MBS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희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 올 한 해 농사 짓고 또 여러 가지 특히 금년도에 어려웠거든요. 뭐 태풍도 여러 차례 왔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청으로서도 농업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의 기술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나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과학과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내년 한 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연구 개발을 하는 농촌진흥청이 딱딱한 얘기만 있을 줄 알았더니 너무 그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그 농촌진흥청이 내년에도 농업농촌을 위한 많은 연구 개발을 해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데 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 난제가 산적한 농업농촌의 현실 앞에서 새해를 맞는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을 이끌어가는 농정당국은 이런 농심을 헤아려 농업인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으로 2020년 농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300만 농업인들과 MBS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